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참으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마 좀 불안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테고요. 또한 모국인 대한민국이 많이 염려된다, 걱정스럽다, 이런 근심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까닭은요, 늘 정의는 승리하게 돼 있고 악들은 물러나게 되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죠. 바로 줄여서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사필규정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금번 7월 말일 날부터 가서 빌어먹듯이 구걸하다시피 미국의 상무장관,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애걸복걸했던 관세 협상이 드디어 최종 막을 내렸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위 Joint Fact Sheet, 이 Joint Fact Sheet가 드디어 백악관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인트 팩트 시트를 살펴보면요, 자, 아주 불안한 얘기들도 많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한국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즉 한국의 주권이 미국의 통제 체제 안으로 공식적인 편입이 선언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워싱턴 DC죠, 버지니아 지역 쪽에서 이런 정치평론 분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커밍스 선생님이 매우 유의미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읽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제가 지금 오늘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후배가, 그 후배는 저한테는 대학교 후배가 되는데, 형 얘기가 너무 국제정세 얘기하고 이런 게 좀 어렵게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뭐 국내 정치 언급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실 국내 정치라고 해봐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정직하고 거짓, 가짜의 무리들이 발호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뭐 저까짓게 뭐 언급한다고 뭐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떠들고 찍고 까불고 있는데 뭐 얘기한다 해갖고 우리 방송을 그런 아이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정확한 사실과 현상을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다소 흥미가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왜 저 사람이 하고 있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요,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이런 내용이 지금 백악관에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가히 서프라이즈하다, 아스타니시하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목이 잠겨서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조인트 팩트 시트가
단순한 어떤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관례적인 그런 발표문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뭐다? 이번에 나온 이 조인트 팩트 시트는요,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모든 전반적인 체계 전반을 미국 중심의 구조로 고정시키는 제도적인 합의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고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한국의 원래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이 전략적이고도 이 자율적인 권한, 이 전략적 자율권이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통제하는 미국의 관할 체제 안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평가 분석을 지금 워싱턴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향후 앞으로 한국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가 미국에서의 승인과 미국의 규칙 그리고 미국과의 계약 속에서 묶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고전에 보면 천망회회 소위부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성기고 크다. 성겨 보이지만은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미국과 공동으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 시트의 시작은 이미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아무리 이제 앞으로 중국에 뭘 퍼다 주고 싶어도 또 리짜이밍처럼 북에 이 세습 독재 정권에다가 현금을 갖다 주고 싶어도 이제는 미국에서의 승인이 없이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돈을 함부로 퍼다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서두에 말이에요. 야, 트럼프가 지난 2024년 11월 5일 날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트럼프가 거두어들인 히스토리 2024 빅토리 역사적인 2024년의 승리와 함께 글쎄 리짜이밍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정상적인 두 국가 간의 이야기라고 지금 명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뭐다? 딱 스파이크를 해주고 그리고 뚫겨 패서 땅바닥에 꽂아버리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경치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올라갔다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난간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을 지금 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에서 어떤 그런 이 레지티머시, 정통성, 합법성을 이렇게 인정해 주듯이 이렇게 부각을 시켰을까요? 이것은요, 리짜이밍이가 대통령이 된 리짜이밍 정권이 민주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정부라고 칭송하는 그런 문장도 아니고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어떠한 자가, 어떠한 조직이, 어떤 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거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바탕을 공식화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초헌법적인 압제 통제 장치, 제어 통제 장치가 지금 마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트럼프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세계에서 인정받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나
변신수를 쓰고 아첨을 하고 온갖 꼴값을 떨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 판에 박힌 이 글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재명 정권이 국제적 승인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가짜들에게 temporary recognition, 임시적인 승인을 해주고 그 임시적인 승인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금융, 안보 이런 총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아무리 합법성이 없는 저런 가짜라 하더라도 잠시 형식적으로나마 정부라고 승인을 해 주었을 때야만 이러한 제도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트릭을 쓴 겁니다. 퍼머넌트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라 템포러리, 임시적으로 그래 알았어 너네들 조금 해줄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고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그야말로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주의로 다 지금 미국이 가져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아주 미려하고 낭만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합의다, 조약이다, 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나하고 이번에 대화하고 있는 상대편 정부, 상대편 국가가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자들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선거 투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정통성이 있다, 레지티머시가 있다, 합법성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로 인정이 되었을 때야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이런 그들이 발표하는 공식 문서에서 아니 일렉토럴 석세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프레지던트라는 말 썼어요.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트럼프가 일렉토럴 석세스 그것이 뭐 적법이든 아니든 불법을 저질렀든 말든 니네가 선거 절차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 성공이라고 해주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리 짜이밍의 당선에 대해서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이런 말을 썼어요. 민주적인 힘과 탄력, 민주적인 힘과 회복력 그것의 결과로 이렇게 적법성이 있다라고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리 짜이밍 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공식적인 승인했다. 이런 말이죠.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와 맺은 모든 협정은 국제법상 정상적인 정부와 정상적인 정부 간의 계약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번에 제도적인 국제적인 통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인 레지티머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측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북경에 있는 우리 시황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 자식이 말이야 내 덕분에 불법 조작해서
선거 부정으로 당선시켜 놨더니 트럼프한테 다 퍼다 주고 있어? 참지 않겠죠. 응? 참지 않을 거예요. 왕훈이가 얼마나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요, 바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사특하고 교활한 측면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쾌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리짜이밍 정부는 합법적인 정통성 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리짜이밍 정권은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통성이 없다. 왜? 중국 공산당이 마련한 선거 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5개 재판에 12개 항목의 죄를 짓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죠. 지금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서 지금 아주 나라가 시끄러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쫓겨가고 있는 코에 몰린 쥐새끼 모양에 있는 이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먼저 제공한 것이 뭐다? 이와 같은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승인, Public Recognition을 해줬다라고 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승인을 해줬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리짜이밍에게는 정치적인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 됐던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리짜이밍의 약점, 결점,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독식을 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미국 입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오래 가지도 못할 정권을 승인해 주는 대신에 한국 전체의 구조를, 펀더멘털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그 마가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팩트 시트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요, 바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논의를 소유하는 것이다. 알겠냐?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대등한 모양으로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치밀한 머릿속 전략 속에서 아주 정교하고 냉정하게 계산을 한 결과로 이와 같은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제목에는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뭐죠? 한국의 sovereignty, 주권 구조를 미국 체제 안으로 쫙 흡입을 해서 미국 안의 한 부분으로 고정시켜버리는 일종의 선언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코리아 페닌슐라 그 strategic 혹은 policy declaration이라고 할 만큼 이번에 팩트 시트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잡아서 그대로 끌어다가 미국의 원오브댐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 사항 내용들을 쭉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이미 미국의 통제 구조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버렸다. 좀 나쁘게 말하면 미국에 종속된 51번째 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들을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조선산업입니다. 자, 미국이 해양 패권을 복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심장부가 됩니다. 그 복원에, 해양 패권 복원의 전초기지를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팩트시트에서도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널드 J.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입니다. 1,500억 달러를 승인된 투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한국이 빼도 박도 못하게 1,500억 달러를 미국의 조선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맨데이트한 얘기죠. 의무적인 사항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야, 내가 이미 다 오케이 한 거야. 승인된 투자라고 approved investment 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1,500억 달러 플러스 별도로 2,000억 달러를 추가적인 전략 투자로서 양해각서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억 달러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조선 분야의 1,500억 달러는 당연히 들어가는 투자, 인베스트먼트고 이미 기승인된 것이고 여기에 별도로 2,000억 달러의 전략 투자가 또 추가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단순하게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그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조선산업, 미국의 조선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구조적으로 투입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구조적으로, fundamentally.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지금 낙후되어 있고 지금 쓰러져 가고 있던 미국의 조선산업을 부흥 재건하는 데 투입을 해서 미국의 해양 패권, 미국의 해군을 상징하죠. 이 해양 패권을 복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배치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뭐냐 이거야. 사실상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워낙에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산업의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미국의 해양산업을 부흥시키고 재건하는데 바로 이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미 미국에는요, 필라델피아라든가 알라바마, 루지애나 이런 곳곳에서 해군이나 혹은 상선 조선소들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조선소 복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국의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을 참여시키게 되면요,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의 기술 제공자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하청업자, 하청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말이 전환이지 이걸 업계에서 뭐랍니까?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주도권은 누가 준다? 미국 워싱턴 DC가 줘요. 미국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주도권은. 그리고 납기, 생산, 나머지 하청 업무는 서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저는 지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서 만든 배들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높은 입항료를 받아라. 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도 높은 임금을 받아라. 심지어 중국인이 선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배에는 추가적인 돈을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어 USTR 대표가 이거를 제안하고 해서 한동안 한 번 입항할 때마다 150만 달러를 받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제가 그런 대책안을 미국에다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한테는 좋은 일이 됐지만 우리나라한테는 큰 좋은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력 분야입니다. 이 원자력 분야는요, 핵연료 그리고 핵연료를 취급하는 그 기술에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한테 다 부여한 게 아니라 면허형의 주권이에요. 면허는 뭡니까? 라이선스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천으로 갖고 있는 쪽에서 야 그래 너네들 요거까지는 해도 돼. 요거는 팔아도 돼. 이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미국은 이렇게 했어요. 한국의 민간 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뒤에 미국 법률 요건에 따라 허가된 절차에 한정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 법률 요건에 따라 허가된 절차에 한정한다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국에서 핵연료를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은요, 언제만 가능하다? 미국의 승인 절차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핵연료 농축해서 팔아먹고 재처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미 한미 원자력 협정, 보통 우리가 1, 2, 3 어그리먼트라 그래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 자율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그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범위를 더욱더 좁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거나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형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에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이 면허를 발급해 주어야만 가동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더 좋게 발전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락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미국의 법적 승인이 없이는 핵연료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원자력 발전 전략 자체를 변경할 수도 없는 구조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부 서부 구조로 지금 종속되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두고 과대 선전 포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가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서 1, 2, 3, 1, 2, 3 어그리먼트는요.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이 있습니다. AEA입니다. Atomic Energy Act라고 합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법 제123조 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의 그 사용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1, 2, 3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비확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 대상임. 둘째, 비핵 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을 수용한다. 셋째, 핵 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 목적의 전용을 금지한다. 넷째, 비핵 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이 IAEA 사찰 규정을 어길 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한다. 다섯째,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 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한다. 일곱째,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 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 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상기 8개, 8개 핵 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시설의 공이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빠져나갈 군이 별로 없죠. 그래서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고 의회는 제출된 협약을 90일 이내에, 즉 행정부의 설명 30일, 의회 심의 60일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 반대의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 미국의 원자력 협정 정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와 UAE, 일본 다 이렇게 협정들이 되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큰 범주로 넘어와서 식량, 농업, 축산물 분야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산 공급망이 제도적으로 고정되는 것으로 지금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의 수입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방어해냈다. 이 말 정말인가요? 아니죠. 정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합의에는 식품, 농산물, 축산물 분야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교육에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축산물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 내 식량 유통 체계와 검역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옥수수, 유전자 변형, GMO라 그러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 또 유제품은 한국 내에서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한국은 식품 농업 부문에서 사실상 미국의 표준과 규제에 종속되는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식량 시장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식량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가정보원을 퇴직하고 나서 농업 분야에 천착해서 바로 액체 비료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팔려나가다가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것을 계속 완수하지 못했죠. 그러나 내년 봄에 가서 이것을 재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우리나라는요, 옥수수 최소한도 1000만 톤, 밀 400만 톤, 콩 한 300만 톤, 도합 주요 작물 세 가지만 보더라도 1700만 톤 정도를 구매해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시장이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가축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깨인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 사람들이 있더라면은 저처럼 미국 시장에 가서 제가 지금 첫해 한 25만에서 한 30만 에이커를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농대 출신의 박사들 중에서도 미국 시장 가서 미국 농장에서 그런 대규모의 실험을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부에서 익힌 소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미국 시장에 가서 그와 같은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대량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 제품을 실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작물 GMO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한 20%, 30% 이렇게 생산량을 증산할 수 있는 이런 액체 비료를 개발했던 거죠. 사실 이런 거를 정보기관 요원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만은요. 더더구나 저는 문과생이고 농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요. 문제가 있다. 정확히 그 문제 요인을 확인하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다 보면은 저처럼 이런 액체 비료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고 뭘 해도요. 이게 우리나라 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뭐 농업 관련 회사나 이런 데 보면요. 그저 보면은 남의 기술을 빼가려는 이런 흑심이나 품질, 정상적인 협조를 해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자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생산은 미국에서 파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내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미국 쪽에 이 모든 기술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고 나오겠다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식량을 갖다가 생산을 해야만 이 나라 국민들도 또 가축들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그때 그 뭡니까 정권인수위원회인가요? 그런 거 있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귀로 꽉꽉 막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뭐 국정원 출신들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어울려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저 보고 배운 도둑질이 맨날 종이에다가 끄적거리고 종이에다 보고서나 써버릇 하니까 실질적인 건 모르는 거지. 현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 이번에도 보세요. 이 농업 분야에서 특히 식량 분야, 축산물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멱을 잡혔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 식량 갖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 목줄 아마 잴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미국에서 시작한 것도 중국 공산당의 목줄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얘기해줘도 이해 못해요. 자, 그럼 네 번째, 자동차하고 제조업 분야입니다. 이건 뭐냐? 시장 접근한다는 명목 하에 고정되어 버린 관세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팀버라 그러죠. 목재 제품에 대해서 기존 한미 FTA 체계 대신에 새로운 15%의 섹터별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된 조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과 노동시장 보호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세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한국 자동차는 일정한 수량 한도 내에서만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인증 없이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인증 절차를 대폭적으로 완화받고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한 결과 한국 시장은 미국 브랜드의 수출 허브로 재편이 되는 거고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가운데 그 하위 단계 서브 구조로 묶이게 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반도체, 디지털, 그 다음에 제약 분야입니다. 이쪽은 기술 규제와 데이터 주권이 모두 미국 쪽으로 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했었습니다만 실상은 미국 주도하는 공급망 내에서 표준 제재 수출 통제가 상시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조항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그리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클라우드, 통신사, 핀테크 산업을 미국의 법적 틀 속 안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제재 목록들 가운데 일부를 완화받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의 특허 인증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자국 제약사들이 한국 내에서 가격 통제나 소위 모조품이라죠. 지네릭이라고 하는 이 모조품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벽을 마련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6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입니다. 돈. 외환과 달러 문제입니다. 이 외환과 달러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사슬, 결국 금융 주권이 미국에서 철저하게 제약받는 상하 구조 내지는 주인과 하인의 구조처럼 이런 금융 주권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외환 시장 조항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부에 내포된 내용은 강력한 금융 주권의 제도적인 봉쇄가 한국에 이제 시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과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외환 정책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의 승인과 감시 체계 아래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한국은행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좀 천천히 좀 읽어드릴게요.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nited State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즉, 대한민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시장 매입을 통한 조달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해석하면 실제 의미는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말고 그 이하 범위에서 미국과 협의하여 달러를 조달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는 단순히 외환 정책의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한국 정부는 환율 방어,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외환 시장 개입 등 모든 주요 금융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미국 재무부의 시그널 하나가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러 유동성의 상한은 한국의 대중금융과 무역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 아래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 통화 질서에 결합된 하위 구조로 기능하게 됩니다. 즉,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구의 의미는 한국의 외환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통제와 감시망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분명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제약이 아닙니다. 한국의 외환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8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방위비 증액과 같은 대규모 달러의 지출 요인까지 겹치게 될 경우 한국의 외환 방어력은 급속하게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상한 규정이라는 점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긴급하게 확충한다거나 한국은행이 외화 보유액을 적극적으로 방어 자금으로 돌리는 것조차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국채, 금리 모두를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위비와 함께 무기 구매 대금으로 달러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달러 조달 승인 절차를 지연한다거나 제한할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 즉시 원화 급락됩니다. 외자 이탈하고 신용 등급 하락되며 동시에 금리 급등이라는 연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조인트 팩트 시트 내부에서는 완화하는 완화성 문장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장 불안정이 예상될 경우에 조달 상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은 선의로, 즉 in good faith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 단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라고 하는 것은 지원과는 현저한 차별이 되는 뜻입니다. 즉 리뷰, 검토하는 뜻과 지원, 어시스턴스는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측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필요할 때만 판단하겠다고 하는 재량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한국은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도 미국의 재량 아래에서만, 미국의 승인 아래에서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항은 한국의 외환시장 통제권을 넘긴 것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워싱턴 미국 연방정부의 승인하에 움직이게끔 만든 결정적인 구조적 족쇄, 구조적 굴레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그래서 또 우리 열받은 우리 대한민국에 부유하신 분들이 한국을 떠나시면 될까요? 우리 가지신 분들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산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해외로 나가시는 걸 한번 이 시점에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이런 송두리째 금융산업, 국방, 국가안보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을까? 바로 이것은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번에 실행되게 된다라는 점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달러 조달 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러 조달 상한을 한다는 건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금을 통제하는 장치가 구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을 확대했고, 그리고 정책성 펀드를 운용하는 등등에 있어서 정치적 자금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간 200억 달러의 조달 한도 조항,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권 차원에서 환율, 주가, 외환 보유액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장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 비공식 자금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정권의 현금 통제권을 미국이 거두어갔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재무부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실시간 감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 보면요, 테러 금융정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네임은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런 조직인데요. 그 테러 금융정보국에 딱 찍히게 되면은 그 나라나 그 조직은 끝납니다. 이 미국 재무부의 협의라는 말이 그냥 무슨 웃으면서 하는 얘기로 착각했다가는요, 큰 코 다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주요 외환 운용, 대규모 달러를 스와핑하는 거, 또 국채 외자 발행하는 이런 등등이 모두 사전에 미국의 재무부에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됐죠?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이것을 협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실제적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바로 이런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자, 한 명의 부정과 부패, 한 명의 거짓말, 한 명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의 심각한 이런 그 혼돈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마치 그냥 그 상어떼한테 뜯겨 먹히는 그런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특정 기업, 정치 세력 혹은 재단 등의 불법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경우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러한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미국 감시망에 포착되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제2의 이화영이 나타나서 제2의 안부수가 나타나서 북한에다가 돈을 퍼준다고 했대. 또 제2의 쌍방울 김성태가 나와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차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로하여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 운용을 협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감시 체계 안으로 흡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말은 협의 코퍼레이션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surveillance, interrogation, 감시 체계의 대상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재명 개인이나 측근 세력들이 과거처럼 정책성 펀드, 부동산 개발, 공공기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자금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러 기반의 결제와 외환 송금이 모두 미국의 글로벌 결제망,
즉 스위프트나 OFAC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흐름이 포착되는 즉시 차단되거나 동결되거나 추적이 가능해지죠. 결국에 손목에 팔찌 찬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외환과 자금 운용의 손발을 완전히 묶인 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박수 쳐야 될까요? 아니면 애통해야 될까요? 이재명은 더 이상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나 국채 시장을 정치적 생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목을 조으기보다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불법성, 치명적인 약점을 활용을 해서 한국의 외환, 금융 구조 전체를 미국의 실시간 통제 체계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결과 근본 합의는 단순한 외환 조정 조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 개인에게는 경제적 징벌이 되고 미국에게는 한국 내에서의 정치 불안정 리스크를 제거한 일석이조, 아니 일석한 5조 내지는 일석 10조 정도의 전략적인 설계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7번째, 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미군 주둔 방위비, 이번에 좀 이상한 글자들이 액수가 많이 나왔죠. 예산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안보 종속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나 미국의 이번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나온 그 문건들을 보면요. 한반도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의무적인 존재를 해야 되고요. 또 일정 이상의 무기들이 여기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미군이 철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들 멋대로 무슨 전작권 환순이 나발이니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무슨 전시 작전권 환순이 뭐니 이런 헛소리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 GDP의 3.5%로 국방비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로 구매하며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 주한미군 주둔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5억 달러 듭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조 정도 되는데, 자, 주한미군 지원금도 3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대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방위비 부담만이 아닌 것이죠. 주한미군 체제를 예산 구조 속에 고정을 해버리는 재정적인 조약, 즉 Financial Treatment가 되겠죠. Financial Treat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구조에서 앞으로 이재명이 아닌 어떠한 정부, 어떠한 또 다른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정부를 조각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어떻게 됩니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이번 이 합의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 체계를 사실상 미국의 국방부 예산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해버렸어요. 정말 이 탁월한 두뇌 회전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 운영이 예산화, 계약화된 새로운 구조 속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동맹 비용일까요? 동맹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그야말로 확실한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8번째로 노동, 환경, 지식, 재산권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범의 이름으로 묶어버린 제도적인 속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꽉 묶어버린 제도적인 억제, 통제입니다. institutional lock, 잠궈버렸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팩트시트에서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노동기준 ILO와 환경협약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 및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제품, 중국식 공급망을 한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즉, 강제노동 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 아래에서 중국의 저임금, 저규제 생산 체계를 한국과 미국의 무역 구조에서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끔 하는 아주 미묘한 설계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미국의 특허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허법 조약 PLT 가입을 추진하게 되고 이것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고 한국의 기술, 특허 보호 체계를 미국식 산업 표준에 일치시키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은요,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수많은 특허 자산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은 미국식의 규제, 특허,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항들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을 미국의 기술 질서 안에 고정시키는 이중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정치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시스템을 꽁꽁 묶어버린 합의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합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의 성향과 또 그들의 주장하는 바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조약, 투자 계약, 외환 한도, 군사협정이 법적 구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됩니다. 어떠한 세력이 반미 노선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금융, 무역, 군사 네트워크가 이미 미국 중심으로 재설계되어 있고 이 설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제는 달러 체계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조선과 반도체는 미국 계약망 아래 포함되어 있고 군사안보는 주한미군 예산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수사가 비록 친중일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은 이미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 완료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합의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새로운 장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시스템이, 한국의 모든 국면이 미국의 안보, 미국의 경제 질서 안으로 완전히 침식되고 잠겨서 종속되어 버리는 결정적인 대전환점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제약, 달러, 군사,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여러 축도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 산업,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제 잠금 장치 안에 다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한국은 표면상 여전히 주권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주권의 작동 범위는 이제 미국의 승인 아래에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제한적 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free sovereignty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limited, 통제받는 그러한 sovereignty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 시트가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장 곳곳에 숨겨놓은, 은닉시켜놓은 진짜 참된 의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조항 내용을 종합해서 살피고 합쳐본다면 이번 조인트 팩트 시트는 한국이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체제 안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편입되었다라는 이 순간, 이 정황을 공식화시킨 문서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즉, 미국은 군사적인 점령이 없이도 한국의 산업, 금융, 에너지, 방위, 안보 체계를 제도적으로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70여 년 만에 이룩한 가장 거대한 전략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회 구조를 통째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냉혹한 현실주의와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침묵 속에 겉으로 표내지 않고 이 일을 완수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재명 같이 약점이 많은 인물을 굳이 압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타리 안에 먹잇감을 넣어놓고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침묵을 지켜왔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나서 가둬버린 거죠. 자, 미국 같은 땅에서 멧돼지들이 농사에 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 멧돼지를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사격해서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울타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옥수수를 뿌려놨다가 한꺼번에 몇십 마리씩 잡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이 멧돼지 소위 트랩에 걸려들은 아마 정말 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트럼프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협상의 천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개인 하나 정도로 굴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한 사람의 공포와 수치심, 범죄 행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국가 전체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이 심리전의 통치자, 심리전의 지배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보공작, 비밀공작 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전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의 사교 집단 체제, 독재 체제, 저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공포를 불어넣는 이 심리전 작전 중에 가장 특효약이 바로 뭐다? 삐라예요, 삐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다가 드론을 보내서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북쪽 애들을 통해서 이적죄를 했다 이러는데요. 이거 완전히 미친 개소리들 아닙니까?
얘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낸 드론은 없어요. 그리고 북쪽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스스로 자작극으로. 그러면 쟤네들이 왜 그러느냐. 먼저 오물풍선과 드론 이런 걸 보내서 서울을 염탐을 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북한을 탈출한 소위 말해서 혁명적위대 대원들이 중국 땅에서, 즉 연영성과 길림성 쪽에서 삐라를 살파는 거예요. 그러면 둥실둥실 그 풍선이 가다가 어디서 터집니까? 평양 3호 총사 상공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방부나 우리 군이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북한에다 삐라를 보낸 것도 없고 드론을 보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보냈다라고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혁명적위대 대원들이 지금 연영성에서 길림성에서 깔깔거리고 지금 박수치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북쪽의 김여정이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저쪽 애들은요, 이 삐라가 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할 망정 이런 헛짓을 하고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이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결국 생존을 위해서 발악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이 이재명이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 두려워가 있지. 그 공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완전히 넉다운 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굴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이재명의 공포, 두려움, 외경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자, 심리전의 황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죠. 자, 리짜이밍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덕분에, 리짜이밍 덕분에 한국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미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죠.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추구하는 트럼프 방식, 트럼프식 전략이 완결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짜이밍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혹하고 가장 냉혹한, 가장 처절한 역사적인 징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스로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의 구조 속에 넘겨준 인물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아마도 그 이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인사유명은 그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은 자신만의 정치적 생존, 자신만의 정치적 합법성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갈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협상을 거래로 바꾸는 데 있어서 거의 천재적인 지능과 지략을 구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부터 리짜이밍이 어떻게 권력을 쥐어가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지난 5월 하순에 저희 민간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선거감시인단을 파견하도록 한눈 감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불법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거 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보았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통일 전선 공작을 펼쳐오면서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한 이래 오늘날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통전 전략, 범죄 행각을 미국이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이재명이란 이자를 통해서 오랜 숙제를 단 한숨에 해결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같은 악인도 기여한 바가 있는 트럼프에 있어서는 기회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크나큰 혼란, 그리고 지도자의 부적격, 그리고 불안, 이런 요인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짜이밍 정권이 지난 6월 4일부터 들어서는 순간 판의 흐름은 이미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보수 진영은 한미 동맹을 유지해 오면서도 주권만큼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버텨왔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 강병으로 이어가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동맹 속에서의 자주라는 균형의 문은 결코 쉽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한미군 지휘권 문제와 정전협상에서 미국과 자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군사 보호 아래서도 자주권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군사 보호 아래에서도 자주권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강고한 입장을 이승만 대통령은 고수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파병과 새마을운동, 자주국방, 핵개발 시도 등과 같은 이런 시도 등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미국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의 보수 정부들 또한 동맹은 필요하지만 국익 결정은 서울이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이 나라의 통신혁명을 이루어내신 위대한 통치자 중에 한 분이셨죠. 자, 그러나 이재명의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현대사의 균형추를 무너뜨려버린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생존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본인만이 살고자 하는 이런 강한 열망에 매달린 나머지 국가적인 이해보다는 개인의 안전만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미국이 오랜 세월 동안 두드리고 두드려도 좀처럼 열리지 않던 문을 이재명이가 스스로 활짝 열어준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재명을 압박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이재명은 트럼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스스로 궁지에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이 내뱉은 온갖 거짓말들과 행동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스스로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단 한마디의 날카로운 경고로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이재명은 그 순간 자기 자신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미국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고 값싼 지렛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에 있어서 냉혹한, 냉정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협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의 약점이야말로 가장 비싼 화폐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미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한 번의 협정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한미 일체화였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반미를 부르짖던 세력들이 결국 그들의 불안과 약점으로 인해서 미국이 원하던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게 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현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의 취약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쳐 오랜 세월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한국의 완전한 편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에 내린 최후의 형벌이자 동시에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이제는 결코 한국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든 트럼프식의 한국 독트린의 완성이었다고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괌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즉 한국을 미국 측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전진 기지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인도에 가는, 끌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들을 하고 있었죠. 이것을 얼마 전에만 해도 아마 과장된 예측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025년 11월 13일 미국 날짜입니다. 백악관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정답, 해답을 전 세계에 내놓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난 조인트 팩트 시트는 단순한 외교 발표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을, 한반도를 미국의 일부로 하는 그 시나리오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결과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은 물론 괌처럼 사이판처럼 미국의 영토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나 정치 체제, 산업 구조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미국이 한국과 협정하여 만들어낸 조인트 팩트 시트는 군사적으로 괌과 같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적인, 그리고 한국의 금융, 무역, 조선, 에너지, 방위, 데이터 인프라 전체를 미국의 전략적인 구조 속으로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갖춰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아주 역사적인 대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의 안보는 미군 주둔과 예산으로, 또 경제는 미국 달러 결제와 무역 규제로, 그리고 산업은 기술, 원전,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 질서의 하위 구조로 결합되고 포함된 이런 종속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결코 대한민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의 시스템을, 한국의 주권을 미국의 영향권 내에 뒀습니다. 마치 괌처럼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한국을 구조적으로 미국의 틀 속에 포함시켜버리고 한국의 총체적인 주권을 모두 담아간 백악관, 부러워야 할까요? 아니면 탄식을 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